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꼭 요양원이나 자녀에게 의존해야 할까요?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70세 분들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월 500만 원의 간병인 대신 50만 원으로 더 따뜻한 돌봄을 받는 특별한 방법,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현명한 선택.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요양원에 가거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70세 박성만 할아버지의 전환점은 길가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던 그날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2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75세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고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쉬면 나아질 거라 여겼죠. 하지만 무릎은 자꾸만 부어올랐고 걸음을 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최소 6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자녀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 의논 끝에 3개월씩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상적인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의 집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독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모두 출근하고 학교에 가버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고 저녁이면 피곤해 지친 가족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죠. 식사 시간이면 아버님은 방에서 드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라는 말과 함께 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옛날식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점점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TV를 보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실에서도 할아버지는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였어요. 제가 거실에 있자 민망했는지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자 할아버지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는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기가 힘들었고 장보기조차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면 다리가 너무 아파 중간중간 쉬어가야 했어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장을 보고 오다가 그만 미끄러질 뻔했죠. 그때 정말 겁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는 간병인 비용은 그의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간병인 월급을 채우기도 빠듯했어요. 자녀들이 일부를 보태주긴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는데 계속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게다가 우리 집의 소박한 식사와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간병인들이 많았어요. 결국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간병인과의 생활이 여의치 않자 아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연금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 역시 할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기상해야 했어요.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간식도 정해진 시간에만 먹을 수 있었죠. 50년 넘게 자유롭게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개인의 삶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모든 일과가 단체 생활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요양원에서는 매일 아침 체조가 있었고 오전에는 공동활동, 오후에는 프로그램 참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짜인 일과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지금은 미술 시간이니 활동실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내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치 군대 같았죠. 밤에 잠이 안 와서 복도를 걸으려고 해도 규칙 위반이라며 제지당했습니다. 한 달. 그것이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실패들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게 있다면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대신 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마트.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장을 보며 종종 쉬어가곤 했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는 항상 친절했고 무거운 물건은 직접 들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남편은 부족한 형편을 걱정하며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했고 아내는 딸아이가 오랫동안 두리안을 먹고 싶어 해서 몇 년 만에 사줬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와서 식사 준비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더군요. 우리가 친한 사이인데 돈을 받고 도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죠. 이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되고 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생활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마트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들러 식사를 준비해주고 빨래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할아버지의 일상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자신들의 고민도 털어놓았죠.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종종 들르겠다며 약속도 했고요. 특히 마트 부부의 어린 딸이 가끔 함께 오는 날이면 집안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더군요.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제가 그리워했던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정이었나 봅니다. 마트 부부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감기로 고열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혼자 끙끙 앓았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와보니 제가 열이 나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대요. 마트 부인이 곧바로 남편을 불러 병원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번갈아가며 제 곁을 지켜주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할아버지와 마트 부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약속된 시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할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구워 가져왔더군요. 자신들이 간식으로 먹으려고 샀던 건데 저를 생각하며 하나 더 사왔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고구마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도 그들의 정성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의 사례금 외에도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1년 동안 성실하게 저를 돌봐주시면 500만 원의 보너스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에게는 꽤 큰 돈이었을 텐데 오히려 민망해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어 제 노후가 이렇게 편안해졌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관계가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마트 부부는 할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고 할아버지는 그들의 가정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면 아내분이 혼자 오셨어요. 그럴 때면 일부러 덜 부탁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려고 했죠. 그러면 아내분은 더 미안해하시면서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주시곤 했어요. 특히 그들의 어린 딸이 가져다 준 변화는 특별했습니다.
아이는 종종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집에 들러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있으면 집안이 환해져요. 저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데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기도 하죠.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약속대로 500만 원의 보너스도 지급했고 마트 부부는 더욱 헌신적으로 할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 부인이 울면서 제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친정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이런 관계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다른 노인분들도 이런 방식에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서너 집이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어요. 요양원이나 간병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경제적인 준비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경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요양원의 할머니 중에는 자녀들이 매달 수백만 원씩 들여 모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항상 외롭다고 하셨죠. 정작 필요한 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관계였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지 마세요. 자녀와 동거, 간병인 고용, 요양원 입소. 이런 선택지들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질을 고민해 보세요. 단순히 누군가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것보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트 부부와 저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웃 간의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김옥순 할머니 73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저는 1층의 젊은 주부와 비슷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이를 봐주고 그분은 저의 일상을 도와주시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박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이런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김 과장은 최근 이런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주민들 사이에 이런 상부상조 문화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분들과 젊은 가정들이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금전적인 부분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달 정해진 사례금과 보너스를 약속했고 이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져도 각자의 생활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트 부부도 자신들의 시간이 필요할 때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할아버지의 노후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노후가 두려웠어요.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가는 제 모습이 싫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일 수도 있어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를 모델로 한 이웃 돌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김민수 관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시스템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비용이 높고 간병인 서비스는 구하기 어려우며 자녀와의 동거는 현대 사회에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복지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안전과 신뢰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한 신원 확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돌봄 교육도 제공하고 있죠. 또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30쌍의 매칭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자 중 한 분인 이영자 할머니 6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걱정됐어요. 하지만 복지관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안심이 됐죠.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주부님이 제 딸처럼 느껴져요. 특히 그분의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노인 돌봄 시스템은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웃 돌봄 모델은 월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모델이 단순한 돌봄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사회학자 최준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약해지는 공동체 의식을 이 모델이 다시 살려내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하는 효과입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정책적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모델을 공식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복지과 김영호 과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는 노인분들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 할아버지의 작은 시도가 이제는 사회적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회가 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웃 돌봄 모델이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시스템의 한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모든 분들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 있으시거나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 모델은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께 적합한 방식이에요. 노인복지관 김민수 관장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제공자를 찾는 일입니다. 모든 이웃이 마트 부부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한 신원 조회와 함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돌봄 제공자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했죠. 이에 대해 노인복지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야 합니다. 돌봄 시간, 업무 범위, 급여 등을 명확히 정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죠. 둘째,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 제공자가 급히 못 오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준비해두는 거죠. 구청 복지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웃 돌봄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웃을 연결해주는 앱이죠. 여기에는 신원인증 시스템, 이용 후기, 비상 연락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간단한 의료 체크리스트도 제공해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교육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돌봄 제공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응급처치, 노인 심리 이해, 기본적인 간호 지식 등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트 부부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응급상황 대처법 같은 건 꼭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노력들은 이웃 돌봄 모델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면서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사회학자 최준호 교수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웃 돌봄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정서적 교류라는 핵심 가치는 잃지 않는 방향으로요.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이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제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전합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자녀와의 동거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모두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았기에 지금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처음 마트 부부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아가다 보니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셋째, 정직하고 명확한 관계를 맺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했고 서로의 역할과 경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정직함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노인들의 자존감 문제를 강조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마트 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그들은 저에게 일상의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줍니다. 이런 호혜적인 관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이야기는 이웃 간의 정이 사라져간다고 하는 요즘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도시사회학자 최준호 교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때로는 과거의 공동체 정신과 현대의 시스템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요. 이는 단순한 노인 돌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잃어가는 이웃 간의 유대를 회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 부부의 어린 딸은 이제 할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새로운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라면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노인 돌봄의 문제, 세대 간의 소통, 이웃 간의 정.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 할아버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간병인과의 어려움, 요양원에서의 답답함.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끝내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낸 그의 여정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새로운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째,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때로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박할아버지가 그날 마트 부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한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종종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트 부부의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부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게 과연 잘 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노후에는 물질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박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생 한 방울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한 방울이었습니다.